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은 현재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 그리고 당내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이번 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주말엔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분들이십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당심리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50대 친아버지가요. 고등학생과 중학생 남매를 야산으로 데려가서 차 안에서 살해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시도한 사건 저희가 전달드렸었는데 장 기자, 이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더라고요, 이 친부한테. 네, 그렇습니다.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1톤 트럭에서 아버지가 17세 딸과 16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이 남성 A씨는 평소 모친과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려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70대 모친이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고 자신 혼자 세상을 떠나려다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힐까 봐 뭐 이런 선택을 했다는데 중학생이니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여행도 다니니까 너무 좋았다고 해요. 네. 특히 여행 직후한테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아들 C군이요, 여행 직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 와줘서 감사하다.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 감사함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살해당하죠. 살해당할 당시에 울면서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현장 고스란히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14분간 이 중학생 아들 C군이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당시에 딸은요, 이 수면제에 취해서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에 범행 장면 녹화된 블랙박스 있었지만 경찰에서도 이 범행 장면이 너무나 잔혹해서 담당 형사만이 이 장면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박상희 교수님, 아들이 14분간이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정말 몇 시간을 먹먹하게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아버지 본인의 모친이 아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까 봐 자기가 데리고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 이미 16세, 17세였어요. 네.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실 미성년자기는 하지만 충분히 본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고,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힌다고 해도 할머니로부터 본인의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이런 아이들을 아빠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본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 아이들에게도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판결을 내린 것 같은 감정적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수면제와 철근까지 준비하다니, 이것은 이제 본인의 죽음, 본인의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모친에 대한 또 이 아이들 엄마에 대한 복수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아이들 몫을 이렇게 뺏으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은 또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범죄는 가족 학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조금 세세하게 보게 되면 타사로 자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가장이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뭐 갈등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식도 어렵다. 그래서 자식까지 내가 생명을 위해서, 즉 이타적 사례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타적 사례요? 예, 이게 다 왜곡된 그 생각들이죠. 요약을 하게 되면 가부장적 사고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곤란함, 그보다는 내가 차라리 생을 너를 위해서 끊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미래에서 더 아이들이 더 커서 더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 특유한 그 왜곡된 가부장적 생각에서 기초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또 시각이고 사실상 그 손자들은 또 그 설령 갈등이 있다라고 해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앞으로의 더 행복한 삶과 또 의미 있는 삶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 이 아버지가 잘못된 그 가부장적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주 그 철저하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검찰이 그 사형을 뭐 구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뭐 사형 폐지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어쨌든 좀 엄벌을 또 해서 사회에 또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좀 재판부의 판단도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 범행이 계획적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들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또 요구한 게 또 그렇게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그렇게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을 했고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혹했다. 그런데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는 했지만 사실상 응급처치만 받고 금방 순감 생활을 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무릎이 아프다면서 진통제를 요구하지 않나 사선명사 선임을 운운하는 등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꼬집으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과연 피고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걸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아이들이 참 무슨 죄입니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다음 사건도요. 정말 화가 나고 충격적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요.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20대 군인이 잡혔다고요. 군인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자세히 봐주세요. 큰 불빛이 생기죠. 그런데 이 빠르게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오토바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 20m나 미끄러지는데요. 승용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거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변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B 상병인데요. 자신의 여자친구와 휴가 나온 뒤 술을 마시고 어머니 차를 몰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를 한 겁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예. 네, 경찰은 이 군인을 검거해서 군 헌병대에 인계를 했는데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주민과 또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피 있는 위치, 거기에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앰뷸런스는 빨리 왔어. 경찰도 빨리 오고. 저 얼굴도 못 보고 최소한 말도 못 들어보고 우리 아들 아주 상태가 어떤가 얼굴도 못 보고. 박상희 교수님, 보니까 이 거의 만취 상태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냥 치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취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병원에 바로 안 들어갔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병원만 좀 빨리 갔어도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는 아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외사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 운전자 본인이 한 행동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리어 반대로 본인이 이제 무면허인데다가 음주운전을 했고 게다가 군인 신분이죠. 거기에 재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면허가 한번 박탈된 적이 있거든요. 추악이네요. 네, 이런 거를 도리어 더 똑똑히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도망가서 이제 한 명의 정말 건장한 가장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아버지 아까도 인터뷰 하셨지만 이 아들이 너무나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해병대를 근무했었는데
해병대 근무 시절 사람들이 다 있는 터미널에서도 큰 절을 올릴 정도로 효심이 많았고요.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새 신랑입니다. 네, 대기업을 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고자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고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고 직접 배달을 하고 있던 새 신랑인데요. 지금 이 아버지와 이 부인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문혁 교수님, 네. 생활력 강한 가장이고 신혼부부이자 가장이고 효심도 지극한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 뻔히 잡힐 걸 왜 도망간 겁니까 이 가해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그 뺑소니 관련된 사고는 이 거의 100%가 그 검거가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그 곳곳에 그 CCTV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뭐 살인 사건도 과거 비해서는 하루 안에 대부분 검거되는 것도 그 CCTV의 그 덕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요한 것은 검거율보다는 이런 음주 운전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그 단속 조치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연말연시 또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예고하고 특정적인 그 지역 골목에 거기서만 이 검문을 하기 때문에 네. 음주 단속을 자신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처벌을 높이고 형량을 높이는 뭐 그것보다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가 된다라고 하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단속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그 함정 단속 같은 거죠. 즉 먹자 골목 등에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식당에 나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검문을 해서 음주 단속을 하고요. 차를 타는 사람은 그렇죠. 글쎄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게 되면 발각될 확률이 높구나. 이것이 사실은 그 범죄 억지력이 훨씬 그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여론이 아니 그 경찰이 음주 단속,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또 비판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긴 합니다만 그런데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흉기를 지금 몰고 다니는 바로 살인 범죄를 착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네. 이런 이제 엄중한 그런 이제 인식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경찰의 앞으로 단속도 공격적이고 심지어 함정 단속까지 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 검거 못지않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네, 네. 뭐 그런 식의 음주 단속의 대폭적인 좀 전환도 방식에 있어서 전환도 좀 필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이 음주 뺑소니 상병입니다. 군인 상병인데 네. 상습범이잖아요, 사실. 이제 가중처벌 받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음주 취소 상태였던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재범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성립을 하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도 성립이 됩니다. 음주만 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요. 도주치상죄까지 같이 지금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통전담 검사를 할 때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랑 합의되더라도 구공판 처분을 했거든요. 심지어 음주, 거기다 재범에다가 뺑소니까지 했고 지금 피해자 상태 굉장히 중상의 상태입니다.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검찰 구공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화목한 신혼부부, 가정이 깨졌습니다. 응당한 처벌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궁금 짚어보겠습니다. 30대 부부가요, 고작 1살, 3살 이 자녀를 폭행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요. 이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장 기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이게? 네, 이 30대 부부는 재혼 가정인데요. 남편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둘째를 그리고 B씨, 아내가 이 3살인 셋째 그리고 1살인 넷째를 데리고 지난해 5월에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지난해 11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셋째와 넷째, 그러니까 3살 배기와 1살 배기를 마구 폭행해서 두개골 골절상 그리고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했습니다. 셋째 딸 다리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요. 네. 막내는 두개골 골절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을 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문혁 교수님, 이거 믿겨지지 않습니다. 두개골, 대퇴부 골절, 이 1살, 3살 자녀거든요. 야, 이거는 폭행 강도, 부모가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한 강도의 그 외력이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거죠. 그래서 두개골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 부러지고 대퇴골도 부러지게 되는.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지금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진술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엄마가 자꾸 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던지거나 밟거나 뭐 이런 그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예. 물론 지금 그 외부의 흉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한 혐의도 있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뭐 없는 것으로 하긴 했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러한 그 미시적 그 차원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이 여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아동 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크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신도 나중에 똑같이 그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하게 되는 이런 미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예. 저는 또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그 아동들이 건강한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도 지금 아동 학대를 구체적으로 막는 이런 그 제도적인 집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동 학대의 의무 신고자를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뻔했지만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지금 현재 그 아동 관련된 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직역이 한 26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예. 박상희 교수님 더 화나는 건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요. 보험금 타볼까? 보험금 받았어.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개골 골절상 1살 아이, 3살 아이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걸로 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아동 학대가 있을 때 그 학대를 했던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훈육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1살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될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훈육을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치게 한 후에 보험금을 타려고 이랬구나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인데 엄마가 둔기로 때렸다. 아무런 행동을 아이들이 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고 있는데 엄마가 머리를 잡고 아빠는 자리를 잡았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 손상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건 뭐냐면 1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3살 아이는 대퇴부가 골절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두 번째 아이는 다쳤다고 하는데 네. 제일 큰 아이만 빼고요. 반항 정도가 없는 아이일수록 더 세게 때렸다는 거죠. 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건데 아이들을 정말 영유아기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요. 이런 범죄가 요즘 늘고 있다는 생각에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장갈 기자, 이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어떻게 덜미 잡힌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남매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의심이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이 부모의 만행이 덜미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 형량 낮게 나오지 않겠죠? 지금 1심 재판부 이제 판단 나고 항소심까지 갔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A씨, B씨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면서 심지어 친부의 학대 행위를 고스란히 첫째, 둘째가 봤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 또한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이 둔기로 폭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인 형량은 이제 친부 A에 대해서는 1심에선 징역 3년 6월이 나왔고요. 이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나왔다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네, 상소심 재판부에서는 또 이 아내 B씨에 대해서 감형을 했습니다. 또 징역 10월이 아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고요. 이 친부에 대한 징역 3년 6월, 이 1심의 판단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이 부모하고 자녀들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랑 분리해라는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래도 분리해야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0대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을 둔기를 때렸을 정도면 만약에 나중에 그 죄를 두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엄마 아빠는 더 폭력성이 심해질 거고 또 정신적인 악영향 또한 너무나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4명의 아이들 중 어쩌면 한 명, 어쩌면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버림받는 것보다는 맞는 걸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법이 아이들 고통에 비해서 좀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장가 기자, 저희가 최근에 공무원 이 사회에 좀 문제들 다루고 있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남 거창군의 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직장의 회식 자리는 아니고요. 2023 거창 한마당 축제가 끝난 뒤에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이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경찰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거창군청의 모 과장이 20대 여성을 향해서요. 거창군에 전입을 하려면 군수님한테 수용복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네?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장 5급 공무원인데요. 기가 막힌 건 여성 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거창군청 소속의 이 남성 국장은 여경의 손을 끌어잡고 강제로 껴안았다고 합니다. 자, 이들 두 사람은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는데 이거 그냥 농담 차원이었어요, 격려 차원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수용복 심사를 군수님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마지막에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대군민 담화문까지 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엄중히 처리해야겠죠. 박상희 교수님, 어떻게 네. 회식 자리면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보는 눈도 있고 들리는 눈도 귀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경께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겠어요. 지금 성추행도 있었고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뭐 본인들은 이제 와서 뭐 농담이었다, 격려차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무슨 농담이었던 것이고 무슨 격려를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거창군 부군수까지도 굉장히 좀 말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농담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농담이라고요? 네, 농담이었다. 지금 군수는 대군민 지금 사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지는구나라고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이 남자의 성추행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동성간 위에 이제 이 상사라고 봐야 되나요? 공무원, 임원급 공무원이 이 뭐 군수에게 수용복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성희롱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동성간 이런 성희롱은 보통 이제 여자들끼리 한 얘기니까 뭐 그냥 인식을 성희롱인가 만가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말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래 어떤 젊은 여경을 이렇게 성희롱을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승진해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동성 간의 성희롱도 굉장히 좀 불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어느 정도까지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 사건처럼 성추행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네.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요, 거창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한 상태고요. 추후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후 징계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내부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각자 내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의무를 제때 행하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 씨인데요. 박유천 씨는 양도소득세 등 4억 900만 원을, 박준규 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 3,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체납액을 상환해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박준규 씨. 째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끝까지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딸 정유라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처지와 비교하며 정유라에 대한 응원을 당부했는데요. 모든 걸 잃은 딸과 달리 조민은 지킬 건 다 지키고 여행도 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에도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로 자신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죠. 심심찮게 공개되는 최 씨의 억울함 가득한 옥중 편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픽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사파리 투어를 나섰던 한 가족이 상상도 못한 뭔가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야생 코끼리. 피할 새도 없이 코끼리는 엄니로 차량 창문을 깨부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까지 가져가는데요. 위험천만한 순간 기지를 발휘한 아빠 카순 씨가 아들이 먹다 남긴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차 밖으로 던지자 코끼리가 잠시 차 밖으로 코를 뺐고 그 순간 재빨리 도망갔다고요. 카순 씨는 감자튀김이 우리를 살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이 가족들을 살린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죠. 장가 기자, 지금 의원들 모두 모은 긴급 의원총회에 국민의힘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나온 결과가 좀 있을까요? 네,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표 공석 사태 수습책으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 의총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이 당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더욱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서요, 비대위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점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냐, 이런 질문에는 실제 당정이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소통도 원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윤재욱 권한대행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장제원 의원님의 결단이 우리 당의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하나로 뭉쳐 당을 정비하고 총선을 대비하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사실 비대위를 이끌 포스트 김기현, 국민의힘 구원투수가 누구냐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국민 눈높이 맞는 인물 모시겠다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했는데, 장가 기자, 총선 이끌 일단 비대위원장, 한마평 많이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총선 4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을 이끌 원톱에 한동훈, 원희룡, 인효한, 그리고 김한길, 이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되고, 총선 승리를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비정치인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이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좀 폭을 넓혀 놓은 상태고요. 방금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한마평에 오른 인물들 한 명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국민의힘 내에선 지지가 굉장한데, 한 장관 지금까지 저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단점 꼽아보자면 뭘까요? 장점이라고 할 것은 민주당을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여론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점이라고 할 것은 사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껄끄럽지 않겠냐. 근데 이 점은 제가 볼 땐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 행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좀 정치 경험이 좀 적다 이런 단점도 지적도 나와요. 뭐 충분히 그럴 지적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한동훈 장관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장관이 더욱더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야권을 향한 뭐 쓴소리보다는 어느 정도 화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뭐 비대위원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선 승리겠죠. 네.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뭐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정치인을 계속해서 포섭하고 함께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일단 정치력이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공동 비대위원장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단독으로 가겠다. 일단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그런 약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 뭐 당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당에서 계속해서 뭐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로 이끌어 나가면 한동훈 장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의 가장 좋은 장점은 아무래도 인지도입니다. 민지도. 뭐 인지도에 있어서 전국에서 한동훈 장관 모르는 사람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국 유세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큰 승리를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뭐 얘기 나눴다고 뭐 발언했다고 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원희룡 장관 하면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기피인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뭐 저격수로 유명했었고요. 뭐 어떠십니까? 장단점. 저는 원희룡 장관이죠. 뭐 혁신적인 인물일까 싶어요. 이미 오래된 인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관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냥 기억나는 것은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지화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용산을 보호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문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잖아요. 용산이 뭐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결국 용산 말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용산에 실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책들,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로의 전환이라든가 검찰 독재 정부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는 정부로의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이 용산과 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뭐 별다른 변화가 있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원희룡 장관 카드가 그럼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야 민주당이 됩니까? 위협적으로 네. 될 것 같지 않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한동훈 장관도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구속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국민의힘 전체가 올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재 한동훈 장관의 말이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용산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해서 전혀 변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석 행정관. 네. 일단 한동훈 원희룡 장관 이 스타 장관이고 사실 거의 투톱으로 총선 이끌 카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보다는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주장도 사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도 분명히 좋은 카드죠. 일단 원희룡 한동훈 장관은 정말 인지도가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계속해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두 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나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수평적 당정 관계가 당연히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원팀으로 내야 되고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교류 관계가 있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수평적보다는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보가 국민들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번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민주당 쪽 분이셨습니다. 이전에는. 일단은 강서보선 3패 이후에 역할로 사실 떠오른 적이 있었고요. 뭐 선거 전략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분은? 김한길 위원장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 인사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감사하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통합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한길 위원장이 참 잘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은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 또 찰진한 이념이 아닌 이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민주당이라든가 이 상대편을 향해서 반국가단체 세력이라는 취지로 공격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전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는데 국민통합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위원장이 와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을 관리한다? 저는 좀 굉장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용산과 국민의힘이 지금 수직적 당정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원팀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 대표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의 부인의 명품백 사건 얘기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부산 엑스포 사건에서도 119대 29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정보력이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접전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프레임이 오고 있는데 네. 그럼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수직적 당정관계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든 백약이 무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길 위원장 그래도 장점은 없습니까? 뭐 장점은 많으실 거예요. 네. 과거에도 뭐 승부에서 이긴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좀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데 네. 그래도 참신하고 젊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내보내고 또 다른 예전에 그 사람이 온다? 라고 한다면 MB 세력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국민의힘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보여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석 김장관 일단 주류 희생 혁신안 혁신위부터 사실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사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있는데 비대위를 위원장 맡겨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긴 해요. 그런 장단점이 뭘까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리고 혁신을 주도해 왔던 것들이 사실 국민적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그런 여론조사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당내에서도 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예. 물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금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대통령도 만나고 계속해서 당정 관계를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히 불러일으킬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주요 인물들, 주요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저희가 한번 장단점을 한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뭐 다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네. 추천 좀 해주세요. 누가 나는지. 결론은 그래요. 저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분열의 정치라든가 갈라치기 정치했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거듭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이준석 전 대표 너 싫어 내보내고 김기현 전 대표 내보내고 그럼 그 자리에 또 누구 앉힐 거예요? 이 사람 또 허수아비입니다. 그 허수아비를 앉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중진들이 그만두고 불출마를 하고 하면 좀 네. 정치가 새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찐유 나가라 뭐 중진 지도부 험지 출마하라 그만둬라 불출마해라 이런 것들이 혁신으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물러나라고 한 거잖아요. 물러났으면 거기에 누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굴 채울지에 대해서 더 찌준이 오는 거 아니야? 용산에서 내려보는 거 아니야? 검사가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국민의힘은 뭘 채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채울 게 없어요. 그냥 사람만 물러나라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국민의힘의 지도부 퇴진이 전혀 혁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함 그리고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동석 행정관은 좀 생각이 궁금한데 사실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 좀 곁에서 많이 취재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동석의 픽. 저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거든요. 후임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나오실지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게 먼저다. 네, 그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보수층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 측 인사했었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정치권에 있어서 뭐 민주당 인사가 뭐 새누리당에 온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그런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김한길 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더 거침없는 혁신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더 자유로운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권영세 의원의 장점은 이 수도권 의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 둔 지역구로서 그 수도권의 이해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 한번 추천을 쓱 한번 해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인 예전엔 그 위원장 얘기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 한번 궁금해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양당을 오가면서 비대위원장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타개 능력도 있으신데 어떠세요? 아니 저는 갑자기 뭐 뜬금없긴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대선 기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후보자는 연기나 해라. 우리가 채워주겠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갈라졌는데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연기가 필요한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기라도 해야 되는데 연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정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곧 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동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 대표만 바꿔놓고 50억 클럽 특검도 안 하고 김건희 특검도 안 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이 사실 중요한 게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까지 이제 구성해야 돼서 굉장히 임무가 막중한데 일단 이번 비대위의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 2012년 19대 총선을 많이 떠올리면서 좀 모델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이 성공 사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충분히 성공 사례를 이어갈 수 있죠.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간다 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친윤 인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다른 인사들까지 계속해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당연히 채워지는 겁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 험지 출마냐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제부터 영입 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지역에 내려보낸다든가 그런 거 절차를 받는다면 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서 그분에게 정말 기회를 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국민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주요 정책들도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걸 다 한다는 전제로요.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걸 다 한다는 전제로 이 성공 사례로 이어가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향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상 했던 것들이 희망이고 복지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양자와의 동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고 그 책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서민, 민생을 좀 보듬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부자 감세에만 치중한다거나 R&D,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어떤 예산 삭감 문제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직 민생으로 향할 때에만 당연히 국민의 지지가 따라오는 것이지 정치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민심은 좀 따라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비대위원장 인선뿐만 아니라요. 이 김기현, 장제원 의원, 일단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후퇴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당내 다른 친윤 의원들이 희생 결단을 할지 이게 제일 관심 중에 하나인데 그 관련 비슷한 발언들 듣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험지 출마 선언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분을 뭐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움직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혁신위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제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당이 이제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당이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나가라 마라 하고서 계속 당내에서 그 이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유익하죠. 네. 원조 친윤계 의원들 얘기인데 뭐 좀 범위를 넓히자면 뭐 원조 친윤 초선 의원 얘기까지도 나오기는 상황인데 이동석 행정관 일단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소원들이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고요. 혹시 뭐 취재되는 게 있나요, 혹시? 뭐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중진 의원분들도 계속해서 뭐 험지 출마가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공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관위가 들어서게 된다면 공관위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공관위원장이 그 험지 출마나 뭐 중진 의원분들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포기를 하시라, 다른 곳으로 가시라. 뭐 이런 그런 교통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관위원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내 갈등은 좀 더 심해질 걸로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나보고 못 받는 분들 생길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나보고 나가지 말라는데 누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적절한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님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이 아무도 불출마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 봤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또 민주당을 또 바로 공격하시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초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용산 그 지도부 홍위병으로 설치던 애들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리할 수도 있죠. 이제 이 말은 결국에는 용산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견제를 하고 올바른 길로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용산 말만 믿고 계속 밀어붙였을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건 옳은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수도권에서 49개, 서울에서만 49개 지역구 중에 6개 정도가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험지 출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출마하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불출마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국정 기조 변화 용산에 그리고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서 할 말 하는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누가 험지에 출마하고 누가 불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혁신으로 다가올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동석 행정관 얘기했다시피 공관위가 띄워지면은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어제 다루기도 했는데 오늘 또 보도들이 크게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민 방문 전에요. 김기현 대표한테 직접 연락해서 대표직은 유지하되 울산은 지역구는 일단 불출마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김 대표가 반대로 일단 대표직을 던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동석 행정관 이거 어떤 우중이었을까요? 글쎄요, 윤 대통령께서 지금 저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보도들이 일각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이런 맞습니다. 보도들입니다.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두 분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당정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김기현 대표에게 불출마를 선언해라.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김기현 대표가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 이런 문제는 다 정리되지 않을까. 결국 김 대표의 그런 불출마 소식이 앞으로 전해진다면 이런 소식은 아무래도 좀 잠잠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군 부위원장님 이제 좀 발언 기회를 얻으신다고 저를 보셨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퇴 의견을 올렸잖아요. 일단 페이스북으로 사퇴하는 당대표는 처음 봤다. 결국에는 뭔가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내용에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용산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산에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공천 누가 했습니까? 결국에는 용산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김기현 당대표 그만두라라고 하는 거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누가 갈지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순방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시고 계시는데 이 순방에 성과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순방이 아니라 해외여행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산에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간중간 계속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향해서요 노래 하나를 추천을 했습니다. 요즘 노래 정치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안 의원이 추천한 플레이리스트, 노래 플레이리스트 어떤 건지 한번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낙준연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두 분 다 잘 압니다. 근데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요. 만약에 만나더라도 함께 일을 할 가능성은 낮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장제원 의원한테 떠나요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의원한테 좀 쌓인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동석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노래 추천 신선하기도 하고 약간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자기 정치하는 거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언론 주목이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의 대권 주자였다가 좀 이렇게 벗어나니까 자기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의 저런 자기 정치식 정치 행보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저렇게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본인 지역구에나 신경 쓰시기를 아하. 간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승훈 위원장님은 어떻게 최근 안철수 의원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지금 힘 있는 사람과 각을 서서 자신의 입지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힘없는 사람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국민의힘과 합당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다 그냥 토사구팽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런 식 말고 진짜로 용산의 문제라든가 정말 큰 주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노래 정치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좀 희화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온 김에요. 또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난다는데 장가 기자 언제 만나는 건가요? 네, 오늘 한 3시 좀 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번 만남은 안철수 의원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던 시점에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하면서 영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수요일에도 김기현 대표와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는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나가 맞겠다면서 네. 입당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종덕 팀장은 일단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영입을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마침표 찍겠다 이런 의도인가 봐요. 뭐 안철수 의원 저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노래 정치 말고? 대권 주자답게 당연히 통 큰 정치를 보이면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죠. 뭐 안철수 의원의 이런 통 큰 정치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뭐 이상민 의원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철수 의원님을 만나요. 그리고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났어요. 이런 여야 왔다 갔다 하기식 정치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입당을 할 거면 입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승부 위원장님 일단 짧게요. 국민의힘 일당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에요. 이제 불출마를 선언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의 의원님이시고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인사를 만나고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다. 이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연장시키기 위한 탈당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을 전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지도자였던 분들은 좀 행보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보도 오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